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기보고서가 나왔고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현재 시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8.62%의 급락이 나왔는데, 자, 분기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자, 부채 유동부채가 7,770억이나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여기 파생상품 부채입니다. 약 5천억으로 찍혀있죠. 파생상품 부채는 무엇이냐? 파생상품 부채라는 것은 해당 상승분만큼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주가가 상승했다. 자, 그러면 해당 파생상품 부채의 공정가치가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생상품의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손실은 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고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파생상품 평가 손익이 상쇄화됩니다. 즉 주가 변동에 따라서 부채 규모가 변동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가가 상승하면 파생상품 부채는 빚이죠. 부채도 함께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상품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고,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부채도 같이 낮아지는 거니까 공정가치가 같이 움직이면서 부채도 같이 낮아지니까 손실이 없어지고 상쇄된다, 이런 말인 거죠. 자, 엔캠은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파생상품 부채의 공정가치도 함께 상승을 한 것이고, 이게 회계상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기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인 겁니다. 자, 그리고 회계상 전환사채를 부채로 인식합니다. 자, 엔캠이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들은 대부분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자, 전환사채 1000만원어치 1000만원어치를 전환가액 5만원으로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걸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전환하면 몇 주를 받을 수 있죠? 자, 5만원이니까 200주 받겠죠. 자, 근데 전환가액 5만원에서 지금 주가가 29만원, 좀 계산하기 쉽게 30만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30만원으로 약 6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자, 그럼 전환 주식의 이 총 평가액도 함께 6배가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전환할 수 있는 이 200주의 가치가 200주 곱하기 현 주가 30만원으로 가정하기로 했으니까 30만원 하면 이게 6천만원이 되죠. 6천만원 정도의 평가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회계상 어떻게 찍히냐? 자, 맨 처음에 채무가 1000만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채무도 똑같이 공정가치가 상승하면서 6천만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 6천만원을 갚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회계상 기재된 수치일 뿐인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시비 상환을 하게 되면 부채가 자본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재무상으로는 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물론 전환사채의 오버행 리스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파생상품 부채를 기업의 빚, 갚아야 될 빚으로 인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간의 하한가 근처에 있는 것은 오히려 평단을 낮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얼마나 하락하는지, 어디서 지지해주고 거래가 동반되는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거를 토대로 매수를 해야겠지만요. 자, 이 부분은 분할 매수로 평단을 낮추고 물량 흡수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분들 카톡방에서 매수 타점과 그 근거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에서 디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엔캠의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 자, 최근에 이 하락은 9회차 전환사채 물량이 출하되면서 어느 정도 오버행 리스크에 매도세가 좀 더 커졌다 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금투세 이슈나 옵션 만기일 등으로 지수가 눌리면서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 이탈 등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단순 엔캠의 실적 때문은 아니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파생상품 부채는 기업의 금전적인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슈로는 이제
MSCI의 한국지수 편입이 있습니다. 자, 리밸런싱은 5월 31일이고요. 6월 3일부터 변경된 종목이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3일부터 이제 이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패시브 자금 말고 이제 액티브 자금의 유입도 기대를 해볼 만 하겠죠. 자, 시장에서 예측하기로 지수 편입으로 이 엔캠의 패시브 자금 규모는 약 850억 규모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기보고서의 매출 및 수주 상황을 한번 또 보면은, 수주 상황을 보면 자, 밑에 당사의 제품은 이 공동 연구개발 후에 양산시 양사 간의 협의 후에 PO를 통해서 주문과 생산을 결정한다. 자, PO라고 하면 구매 주문서입니다. 자, PO를 통해 주문과 생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객관적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기재를 생략을 했고, 포캐스트는 이제 주간, 월간, 분기간, 연간 오더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뭐 그에 따라서 원자재 매입, 인력 관리, 설비 가동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변동폭이 매우 크다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애초에 올해 첫 공급을 시작한 신규 북미 물량은 연내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었고, 하반기에 SK용과 포드의 합작법인 블루오블 향 첫 제품 공급이 계획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주는 하반기 접어들면서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엔캠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캐파는 2030년 304만 톤을 언급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뭐 2026년에 134.5만 톤, 그리고 27년에 171만 톤, 그리고 이제 2030년에 304만 톤. 자, 이렇게 캐파를 늘릴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고, 캐파 확장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전기차의 성장 자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캐파 확장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통상적으로 캐파 확장 계획은 고객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캐파 계획을 잡게 됩니다. 자, 엔캠이 2030년에 304만 톤, 304만 톤의 캐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것, 수치를 공식화했다는 것은 이미 304만 톤에 대해서 고객사들과 협의점을 찾은 근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캐파 확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거. 자, 그리고 25년부터 전액 증설 관련 내용은 대부분 북미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정사실일 겁니다. 자, 24년에는 미국 대선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관련 세부 사항이 조정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미국에게 유리한 법안인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는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너럴 모터스에는 GM과 LG엔솔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를 통해서 엔캠이 전액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다기보다는 독점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자, 얼티엄 셀즈 1공장 오하이오에서 전액 공급을 맡은 게 엔캠과 틴치라는 기업인데, 이 틴치라는 기업은 중국 기업입니다. 배터리 보조금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을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엔캠 단독이나 다름이 없어지겠죠. 현재 재고 물량 소진 후에 전량이 엔캠으로 대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얼티엄 셀즈 2공장 테네시는 애초에 엔캠만 들어갑니다. 자, 얼티엄 셀즈 1공장 오하이오에 이어서 테네시도 양산을 시작했고, 이제 3공장 미시간도 곧 가동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3공장 전액 납품사는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자, SK온 조지아 공장. 자, 여기도 솔브레인 홀딩스와 엔캠의 전액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파나소닉에도 미쓰비스 우베와 엔캠의 전액이 들어갑니다.
지금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엔캠이 비전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수주 예전 기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머지않아 가까운 미래에 테슬라에 탑재될 4680 배터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680 배터리에 공급을 하는 그 기업들이 있죠. 자, 얘네들이 전액을 먼저 공급받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엔캠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LG엔솔이나 SK온 등등 테슬라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그 기업들이 전액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동시에 주요 고객사기 때문에 전액의 수요가 증가하고 거래처인 엔캠은 이제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2차전지 소재 최대 수혜는 당연히 전액입니다. 자, 테슬라까지 공급에 들어가면서 파트너사가 확대되고 고객들의 수요는 넘치게 될 겁니다. 자, 전기차 수요 둔화와는 무관하게도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는 전기차 성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자동차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탈중국 기조가 좀 거세지고, 북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제 요건, 중국산 부품 사용 제한이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 전액 기업들의 부재 속에서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 시점에 지속적인 수주 확대와 이제 북미 시장 지배력이 급격하게 강화되고 있는 기업은 드뭅니다. 북미 시장 지배력과 수주 확대가 기정사실인 기업은 국내 기업 중에서는 명확하게 엔캠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엔캠의 비전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투심이죠. 투심. 시간의 한가, 재물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투자자들의 파생상품 부채 등등의 요소로 매도세가 커지면 비전이고 나발이고 일단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도 꼭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엔캠이 7천억 부채가 회계상 기재되는 부채, 자금 손실이 없는 부채라는 것을 알지만, 잘못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매도하면서 투심이 매도로 기울고 주가가 하락한다. 자, 그러나 엔캠의 수주 능력은 강화되고 있고 북미 시장 지배력은 늘어나고 있다라면, 이 말을 달리 생각해 봤을 때 저점에 매수하고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지지를 받는지, 지지받는 자리에서 거래는 얼마나 동반됐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지받을 수 있는 기준점은 크게 이렇게 되겠죠. 더 가까운 자리로는 61선이 위치한 이 자리. 자, 왜냐면 현재 지지받은 자리면서 이제 61선이 지지해주는 자리이기도 하고, 과거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수차례 저항받는, 저항이 수차례 수렴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항은 돌파하면 지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지가 무너지면 저항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지나 저항은 매수 매도의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또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수차례 확인이 된다, 거래가 동반되면서, 자, 그렇다면 매수세가 오히려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고, 만약에 지지가 무너졌다, 그러면 이제 매도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점이 되는 자리에서 거래가 동반되고 지지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느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당일 흐름을 분봉 단위로 지켜보고 기준점들을 분석해서 매도 타점, 매수 타점으로 매력 있는 자리를 근거를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의 하락과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는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이 자리를 두드리는 그 움직임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를 동반해서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안착하고 지지를 받는지, 또는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데 다시 돌파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는지. 자, 거래라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엔캠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전체적인 투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카톡방에서 보다 더 자세한 디테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카톡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링크를 한 번 더 누르시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